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소비 세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다 비슷한 고민을 이제 앞으로 중국 이후에 하게 될 텐데 지금 회복은 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더뎌서 연말이나 돼야 중국 소비는 2019년 정도 수준, 만 6-7% 성장으로 돌아갈 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업한 50 지수 ETF가 출시된 다음에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그 고민이죠. 뭐 저희가 물량 받아주러 들어가는 거고.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미는 정책 분야와 또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제조업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증시를 움직이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투자 심리가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투심을 움직이는 건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인가요? 아니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인 건가요? 지금 주체는 다 똑같이 이제 분야별로 다른 것 같은데 절대적인 비율은 여전히 개인이 많고요. 근데 이제 개인에서 기관화 장세로 가는 5, 6분 응선 정도 온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소규모 개방 경제인 대만이나 한국 같은 거에 비해서는 기관화나 외국인화 비율 자체는 아마 개방을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런 구조로 가긴 어렵지만 2016년 정도를 기점으로 소위 말해 지금 상해 신청 기준으로 4,000개 종목이 있는데 상위 한 500에서 1,000개 정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들의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화의 비율이 50%를 넘어선다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소위 말해 블루칩들은 이제 슬슬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고 여기서 기관이라 함은 예전에 저희 2000년대 초중반에 펀드 붐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개인의 돈을 받아서 그 기관들이 이제 공모펀드가 주도를 했잖아요. 지금 중국 펀드 시장이 작년에 이제 저희가 기사화 많이 된 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거의 신규 펀드 발행이 우리나라 돈 5, 600조 원씩 발행이 됐는데 이제 개인의 돈을 받은 기관들이 주도해서 외국인과 담합해서 블루칩을 끌어올리는 장세가 시작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블루칩은 반반 정도, 전체 시장은 여전히 한 7할 정도는 개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는 사실 계속 이어질 걸로 내다보시나요? 외국인이 이제 올해 들어서 역대급 행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외국인에 개방된 시장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된 건 2015년 10월 달에 후강통 기억하시겠지만 후강통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작년 연간 기준의 수준을 이미 6월까지 거의 뺐거든요. 순매수 규모로.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15년의 후강통, 뭐 16년의 션강통, 17, 18년에 아시는 MSCI 지수의 편입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다면 사실 올해는 추가 개방 이벤트는 없었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코로나19가 터지고 팬데믹 이후에 신흥국 내에서 아무리 지켜봐도 금리 차나 환율 메리트나 시장의 안정성을 봤을 때는 덜 개방된 중국의 메리트가 확고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벤트 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이게 반복되는 이슈로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당분간 이벤트가 더 추가로 개방이 없더라도 외국인은 꾸준히 매년 대략적으로 한 뭐 3에서 400억 달러 이상씩 순매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주식도 좋은데 채권 시장도 상당히 좀 잠재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또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안 온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 조금 계속적으로 이 부담은 지난 몇 년째 저희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좀 이제 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중국이 사실 글로벌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긴축 기조로 전환을 했죠. 그런데 다시 최근엔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라는 게 있고 생산자 물가라는 게 있는데 생산자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생산자 물가가 오른 부분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오르니까 걱정을 할 텐데 일단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생산자 물가의 상승은 일시적이다 혹은 내부적으로 뭔가 상품 시장 규제나 원자재 규제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긴축에 대한 우려는 저희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장기 금리가 빠지는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생산자 물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불균형한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산 수출은 좋은데 소비는 별로다. 혹은 뭔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거라서 그런 거를 또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에 상품 시장 가격에 규제를 하거나 그런 조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인플레이션은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소비 경기는 계속 주춤한데요.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중국의 그 서비스 PMI, 차이신 PMI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고 5월달, 6월달 연휴 시즌 때 돌아다니는 이제 여행 회복률이나 거기서 쓴 돈들을 보면은 돌아다니는 건 정상화가 됐는데 그만큼 2019년만큼 돈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고 소비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나 핸드폰이 덜 팔리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나쁘다기보다는 사고 싶은데 물량이 없는 거고 한쪽에서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처럼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것들은 괜찮은데 내구재나 내장재나 가구나 뭐 가전 이런 것들은 또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소비 세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다 비슷한 고민을 이제 앞으로 중국 이후에 하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빠르게 2019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소비 심리 그리고 고용이나 저축률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는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회복은 한다. 2019년 추세로 아직 못 돌아갔지만 회복은 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더뎌서 연말이나 돼야 중국 소비는 2019년 정도 수준 한 6, 7% 성장으로 돌아갈 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여름만 지나면 보복 소비주 엄청 뜰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소비가 생각만큼 빠르게 회복하지는 않는다. 네, 최근에 저희도 중국 외식, 레저, 숙박 이런 주식들이 기대가 4월에 있다가 실제로 나오는 지표들이 기대보다 못하다 보니까 여행이나 외식 관련 대표주들이 종종의 이유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대로 말하면 컨택이 늘 거로 생각하고 미국같이 이제 재화 소비 줄이고 서비스가 느는 쪽으로 보면은 컨택이 주식들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좀 기대가 확 올라갔다가 좀 최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꼭 변이 문제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의 감독이 좀 세고 소비를 위출만큼의 이런 산발적인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컨택 시장이 좀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소비재를 너무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확대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중국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통제하면서 원자재 가격을 좀 이제 잠잠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앞으로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중국이 원자재 가격이 한 번 오르면 한 번 사이클이 최소 2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1년에 끝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종종의 이유들이 있죠. 설비 투자가 부족했던 끝자락쯤에 오르는 공급에 의한 게 있고 글로벌 수요에 의한 게 있는데 지금처럼 공급에 의해서 조금 가격이 올랐던 때가 2016, 17년인데 그때도 2년이었습니다. 근데 공급에 의해서 보통 상품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중국같이 40, 50%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는 정부 정책에 되게 민감한 게 공급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말만 해도 5월 12일 이후에 말한 이후로 지금 뭐 철강제 가격이 20% 빠지고 그랬는데요. 아마도 다음 2차 랠리는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1차 랠리 때는 유동성과 투기에 의했다면 2차 랠리는 신흥국이나 글로벌 수요 회복과 여전히 타이트한 공급 요인에 의해서 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 보통 1차 랠리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2차 랠리가 갔거든요. 저희는 사실 4분기 이후부터 한 번 더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오르든 어떤 비철이 오르든 품목을 돌아가면서 지금 돈들이 많기 때문에 오를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지금 중국에서 원자재나 상품 가격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는 내년까지 생각하면 좀 담으라는 의견도 기관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담으면 좋을까요? 중소형보다는 철강의 이제 대표 기업들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철강주나 비철금속이나 재지 관련된 이런 대표주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냥 중국에서 재지 1등 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화학 관련 그런 뭐 만화화학 같은 기업들도 있고 이제 가격 전가가 내년까지 실적을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지수를 봤을 때 상해 과창판 50 지수는 엄청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항생테크 지수는 하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중국 시장 내에서 지수가 격차를 벌리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은 더더욱이 중국 정부 정책과 싸우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관 고객들에게 제일 잘 보여드리는 차트가 3월 이후에 항생테크 지수와 본토 상해 과학혁신보드인 과창판 지수의 지수 괴리를 보여드리거든요. 둘이 차이가 한 30-40% 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조를 보시면 항생테크는 빅테크 위주로 돼 있고 거기에 경기소비나 헬스케어가 있습니다만 홍콩에 민간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과창판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소위 말해 명령에 의해서 2019년 6월부터 이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주고 혁신 기업들을 상장시켜라. 여기는 핀테크도 안 되고 부동산 업체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된다. 오로지 기술력 있는 SMIC나 지금 뭐 CATL 같은 기업들을 올려서 걔네들에게 돈을 조달해 주라고 명명해서 만든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그 인덱스다 보니까 지금같이 정책의 역방향과 순방향을 탈 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 이 괴리가 더 창당 이벤트와 함께 정책이 부각이 되면서 차이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3분기에도 이 과창판 50 벤치마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결국에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과창판 관련된 국내 펀드 상품들은 많이 출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창판의 개별 종목들은 일부 종목이 접근이 어려운 종목이 있어서 일부 이게 편입된 국내 중국 펀드를 이제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가장 화끈한 방법은 화끈한. 네, ETF가 출시가 되는 걸 거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된 걸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이제 거래소가 MOU를 체결한 부분이 ETF를 교차 상장, 직상장 시키는 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서로 간에 이제 ETF가 직상장하는 이런 상품들이 주로 기초자산이 이제 CSI 300이나 상해 종합지수 같은 좀 뻔히 알려진 것들, 여기 이제 아마 심천 차이넥스트 차스닥이라 불리는 창업판이 있을 텐데 과창판도 아마 들어가게 될 거고 중국이 워낙 과창판이라는 인덱스를 밀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새롭게 제시를 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에 하반기는 좀 이를 수도 있겠지만 한 1년 내 안에는 과창판이나 혹은 과창판과 창업판을 합쳐진 50지수 이런 것들이 출시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째려보시다가 저희가 이제 첫째로는 중국 정부 정책이 잘 먹히는지 볼 때 이걸로 대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종목들을 좀 연구해 가면서 하게 될 경우 전 장기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ETF 상품 투자 기회가 있을 걸로 1년 안에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과창판 창업판 50 지수 ETF가 출시된 다음에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그 고민이죠. 뭐 저희가 물량 받아주러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거고 미리 꼭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들어갔었으면 사실 연초에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제 이런 EPS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가격이 뭐 PER 기준으로 80배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부담스럽게 보실 수 있는데 약간의 변동성을 좀 노리면서 계속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비트코인처럼 한때 들어와서 단기 매매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인덱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한 축에 이런 얘네 공급망 구축에 베팅하고 싶으면은 이제 미국의 관련주를 투자하고 중국의 소부장에 투자하고 싶은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ETF가 조정이나 변동성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저는 좀 강추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하반기 상하이 증시 지수 전망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올해는 이제 지금 형의 상해 종합지수가 3,400, 3,500 언저리 뭐 3,600까지 잠깐 갔다가 그 언저리 3,400 정도 있는데 올해는 4,000포인트를 뚫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4,000포인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올해 하반기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이쪽에 뭐 실적 상세에다 투자 심리가 좀 더해진 장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길게 늘어지는 장세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는 중국에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안정성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내에서 작년과 올해 내년까지 중국 성장률이 저희가 평균 5.5% 정도 성장 예상을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 3년 동안 5.5% 성장하는 나라는 글로벌리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 유로존이나 미국이 당연히 부각이 더 될 거고 미국이 이제 정상화가 더 늦었기 때문에 그쪽에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 중국 증시도 분명히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럴 때를 오히려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든 고민을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 6개월 이상 앞서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내수나 이런 걸 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까지의 긴 호흡으로 상해 증시의 4,000포인트 이상을 예견해 드리고 있고 묵직한 인덱스의 뭐 절반을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과창판 같은 조금 엣지를 낼 수 있는 성장형 이런 인덱스를 잘 담으면 미국만큼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중국 증시를 움직일 세 가지 힘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김경원 하나금융투자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